폭우에 실종된 주민을 찾다가 물살에 휩쓸려간 해병대원이 14시간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구명조끼 한 장 걸치지 못한 채 맨몸 수색에 투입됐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20살 생떼 같은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구명조끼만 입었어도 살았을 텐데 너무 원망스럽다고 오열했습니다. 군은 뒤늦게 구명조끼를 입혔어야 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최고의 예우를 갖추겠다고 했지만 모두 뒤늦은 조치일 뿐입니다. 오늘 뉴스룸은 이번 폭우 속 일어난 또 하나의 비극적인 인재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먼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해병대원 최수근 상병의 수색부터 발견까지의 상황을 윤두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시커먼 물 흐르는 강변엔 구급차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물 건너에서 불빛 밝힌 구조대원들이 걸어 나옵니다. 들 것을 들었습니다. 실종된 주민을 찾다가 강물에 휩쓸린 고 최수근 상병을 발견한 순간입니다. 실종 14시간 만인 어젯밤 11시쯤입니다.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구급차 나갑니다. 최 상병이 발견된 지점은 실종 장소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실종 지점에서 6km 남짓 떨어진 고평교 근처에서 발견됐습니다. 바로 이 다리에서 실종 3시간 뒤 2차례 수색대원 눈에 띄었습니다. 유속이 빨라 구조하지 못했는데 결국 근처에서 발견된 겁니다. 멀리 갔을 줄 알고 수색 반경을 넓혔는데 마지막 목격 지점 400m 거리였습니다. 구조대는 최 상병을 근처 야외 경기장으로 옮겼습니다. 태극기로 시신을 덮었고 헬기가 해군 포항병원까지 이송했습니다. 동료를 보내는 장병들은 헬기를 향해 마지막 경례를 했습니다. 빈소는 제가 나와 있는 해병대 1사단 안에 마련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동료 부대원들은 차례로 달려왔습니다. 빈소 바깥까지 울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들을 잃은 엄마는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습니다. 네, 윤두열 기자, 해병대가 오늘 사과문을 냈죠.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먼저 유족에게 사과하고 병사 안전 문제를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거창한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륙 양용차조차 운행이 힘든 거센 물살로 병사들을 맨몸으로 들여보낸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구명조끼와 최소한의 안전장비만 갖췄어도 이런 사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숨진 해병대원, 일병에서 상병으로 한 계급 추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모두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인가 싶은데 유족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최수근 일병이 아닌 상병입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엄마의 울음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밝혀달라는 울음이었습니다. 네, 최 상병은 모레 연결식을 엄수한 뒤 전북 임실 호국원에 안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두열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참사를 막았어야 할 책임자 중 한 사람이 김영환 충북지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김 지사는 사고 초기 한두 명 사상자가 났다고 해서 엄청난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이 일찍 현장에 갔어도 소용이 없었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사과하는 자리에서 한 말들입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사고 엿새 만에 처음 사과했습니다. 오늘 오전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합동 분향소를 찾은 자리였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준비한 사과 발언을 마친 뒤 질문을 받으면서 다소 다른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언제 혹시 보고 처음 받으신 거세요? 9시 44분에 오창에서의 침수 사고가 발생한 것을 보고를 받았고 오송. 다상자가 났다는 보고를 받고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두 명의 그 사상자가 났구나 그런 정도만 생각을 했고 긴박성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찍 도착해도 소용없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제가 거기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이게 지금 골든타임이 짧은 그런 상황에서 전개됐고 조치할 게 없었다는 겁니다. 임시 제방이 붕괴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그 효력을
또 생명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도지사가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회피성이나 핑계거리로 말씀을 좀 하셔서. 사과는 했지만 유족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대 새내기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교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교사노조는 숨진 교사가 학교폭력 업무를 하다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고 밝혔는데 학교 측은 아니라고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최한 기자 보도 보시고 이번 사건을 둘러싼 의혹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국화꽃도 놓여 있습니다. 저희 딸도 학교 선생님이거든요.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휴직 중이거든요. 아침이 되자 근조 화환이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아이들과 동료 교사들이 쓴 편지는 더 많아졌습니다. 지난 18일 이 학교 교사가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처음 교단에 선 새내기 선생님입니다. 올해는 1학년 담임을 맡았습니다. 경찰은 교사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서는 없었지만 남긴 일기장 등을 확인한 결과 학교 폭력과 관련된 악성 민원이나 다른 시달림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는 오늘 오전 학교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습니다. 해당 교사가 학교 폭력 담당이 아니었고 담임도 지원해서 맡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학부모의 갑질이 됐던 아니면 악성 민원이 됐던 아니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됐던 그것이 또 이번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교사노조도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일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을 개인적인 문제로만 넘어갈 사항으로 자꾸 몰아가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은 경찰이 수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초등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옆쪽으로 이렇게 국화꽃이 빼곡하게 쌓여 있고요. 뒤쪽으로는 동료들이 보낸 이 근조 화환도 많이 보입니다. 이 교문 쪽으로 와보시면요. 이렇게 추모객들이 붙인 포스트잇 손편지가 빼곡합니다. 제 뒤쪽으로 보이는 공간이 임시 분향소인데 검은 옷을 입은 시민들의 발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후 한때 이 학교 안까지 들어가서 추모하려는 시민들과 또 막으려는 학교 측, 경찰 측이 잠시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최한 기자 뒤로 보면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네, 동료로서 선배로서 미안하다, 또 힘이 되어주지 못해 죄송하다 이런 메시지가 많이 보였습니다. 직접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도와주지 못하고 계속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찾아왔어요. 이런 모멸감을 겪으면서 이렇게 이걸 버텨야 하나 이 직장에서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지 정확한 이유는 아직 나오지 않은 거죠? 네, 정확한 원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학교 측은 그동안 불거진 여러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고만 해명을 했는데요. 유족 측이 진실 규명을 원하고 있는 만큼 경찰 수사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무엇보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한동안 파장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이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 이런 지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라도 이번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규명해야 하고요. 또 이번 일을 계기로 교사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우리 교육 현장을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한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장애인들에겐 버스를 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매달 버스비 5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없던 지원이 생기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장애인들이 버스를 자주 탈 수 있을진 의문입니다. 밀착 카메라가 돌아봤더니 여전히 타는 것도 힘들고 타서도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서울 사당에 있는 버스 정류장입니다. 고속터미널까지 가야 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저상버스가 오는지 보는 겁니다. 일반 버스는 계단 때문에 휠체어가 탈 수 없습니다. 2시간 가까이까지 기다려본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는 한
8대, 10대 이렇게 보내고서 타야 됐어요. 저상버스가 와도 문제입니다. 기사님, 저 좀 내려주세요. 뒷문으로 가서 기다리는데 수동 발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안 빠져요? 한 번도 뜯은 적이 없어요. 언제 나온 차? 2년 됐어요. 겨우 탔습니다. 이번엔 안전벨트가 문제입니다. 이건 안 걸어드려도 되세요? 네, 걸어야 돼요. 이건 안 걸어도 돼요? 크게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이게 정답을 앉아서 다 죽어야 돼요. 그렇게 6분이 지나서야 버스는 출발했습니다.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느낌? 이거는 매번 당해도 적응이 안 되네요. 너무 감정적으로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 타는 게 좀 겁나고 두렵고. 전국 시내버스 중 계단 없는 저상버스는 10대 중 3대꼴입니다. 서울이 그나마 나은 편인데 다른 지역은 더 열악합니다. 지방에 가면은 제가 타려고 이렇게 손을 들어도 쳐다도 보지 않으시고 눈을 마주쳤으면 그냥 슬럼프 안 돼요. 고장났어요. 이러고 그냥 가버리세요. 경기도 일산으로 가봤습니다. 평소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해온 비장애인 학생과 직접 버스를 타봤습니다. 계단이 있는 버스를 2대 보내고 나서야 저상버스가 도착합니다. 그나마 수월하게 탔는데 휠체어는 제대로 고정해주지 않습니다. 혹시 이거 매줄 수 있나요? 다음 버스는 휠체어를 못 보고 지나쳤다가 돌아왔습니다. 자동 발판이 내려옵니다. 타기는 했는데 이젠 발판이 다시 들어가질 않습니다. 지금 안 흔들리죠? 여기 껴가지고. 결국 모든 승객은 다음 버스로 옮겨 탔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지체되다 보니까 저 스스로 약간 위축되고. 근데 그분들은 이런 거를 하루가 아니라 계속 매일매일 해오셨을 테니까. 누구나 다칠 수 있습니다. 내가 휠체어를 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설과 인식 모두 나아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버스를 탈 때마다 긴장하고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 이들에겐 버스는 언제쯤 진짜 대중교통이 될 수 있을까요? 밀착 카메라 이희령입니다.